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 가을에는 성경의 이모저모라는 강의를 가지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성경의 이모저모는 성경 개관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성경 개관을 우리가 기존에는 창세기부터 또 계시록까지 책별로 쭉 이렇게 구약 신약 나누어서 정리를 해보았는데, 이번에는 성경 전체를 좀 통으로 보아서 이제 성경의 어떤 역사적인 배경, 또 문화적인 배경들, 또 중요한 내용, 또 중요한 등장인물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좀 큰 틀로 몇 번에 나누어서 한번 정리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뭔가 어떤 새로운 이야기를 전해드리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내용들을 좀 정리하는 이제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고요. 그리고 바라기는 이제 이번 학기에 이제 개관에 대한 어떤 강의를 함께 나누고,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성경의 각 권에 대한 좀 더 이제 강론들을 이제 쭉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이어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종의 성경 대학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온라인 성경 강좌들을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좀 진행을 해보고자 하는 이제 그런 계획이 있는데, 먼저 이번 학기에는 그렇게 성경 개관으로 또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자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12번에 걸쳐서 제 강의가 진행이 될 것인데요. 그 12번 중에서 이제 오늘하고 다음 주 강의가 있고, 추석 주간에는 이제 강의는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12월 말까지 그 매주 화요일마다 이제 새로운 강의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먼저 앞부분에 그 7주 동안에는 이제 구약 성경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뒷부분에는 4주 동안 이제 신약 성경을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2번째 주는 뭐 주일에도 또 광고를 해드렸지만은 그 일종의 Q&A 시간으로 가지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질문을 직접 받고 또 대답해드리는 그런 어떤 그 함께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가져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11번의 강의는 미리 사전에 녹화한 강의를 여러분들에게 그냥 송출해드리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지만, 그래도 뭔가 좀 소통을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마지막 주에는 지금 생각으로는 줌 링크 같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사전에 이제 보내드려서 함께 들어오시는 분들과 함께 이제 수업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영상을 녹화를 해서 이제 올려드리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마지막 주를 구성을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좀 더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이제 먼저 7주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그 구약 성경의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한번 쭉 정리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그 다음 주에는 문화적인 배경, 그러니까 구약 성경 안에 구체적으로 내용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한 그런 문화적인 영향력들이 성경에 어떻게 또 나타나는가, 또 그런 것들을 좀 이모저모 살펴보고자 하는데, 그래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는 좀 짝이 되는 그런 강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큰 역사적인 배경의 틀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고요. 다음 주에는 그런 배경이 어떻게 또 성경에 영향을 미쳤는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성경 전체, 구약 성경 전체의 내용을 한번 쭉 요약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등장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자주 접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또 한번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먼저는 이제 12지파에 대해서 한번 쭉 정리를 해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들, 또 제사장들, 선지자들, 이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구약 성경의 어떤 큰 줄거리들은 아마 여러분들에게 이제 금방 들어오시게 되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구약 성경의 마지막 시간으로는 구약 성경 속에 들어있는 복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는 것이 어떤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로서 읽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예비하고 있는 책으로서 또 우리가 읽는 것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인간이 죄인이란 것, 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준비가 되었고 또 어떻게 예언이 되었는가,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사실 구약 성경을 정리할 수 있어야 구약 성경을 바르게 읽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먼저는 어떤 내용들, 배경들을 쭉 정리를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구약 성경 속에 담겨 있는 어떤 복음,
구약 성경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예비하고 있는 그런 말씀들, 또 예언의 말씀들, 이런 것들을 한번 쭉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신약 성경에 대해서도 이제 비슷한데요. 신약 성경 이 역사적인 배경, 그 시간에 이제 구약 시대로부터 신약 시대로 이어지는, 우리가 신구약 중간 시대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시기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신약 시대 배경이 되는 로마 시대의 역사와 또 그 문화적인 배경들을 좀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갖고요.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의 주요 내용들을 한번 또 쑥 정리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신약 성경의 중요한 등장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 또 바울과 같은 사도들,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쭉 정리를 해서 신약 성경의 또 큰 틀을 한번 마무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아마 대부분의 이야기들 이미 성경을 여러 번 읽으신 분들, 그렇게 낯설지 않은 뭐 익숙한 이야기이시겠지만, 그러나 이번에 한번 큰 집을 짓고 좀 같이 정리를 해보는 이제 그런 시간을 가져보고자 하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학기에는 이제 책별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아마 뭐 한 학기에 또 몇 개의 책들씩 이제 쭉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해 보는 것은, 우리가 이번에 창립 45주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 성경 낭독을 쭉 하셨는데, 이런 식으로 쭉 성경이 낭독이 되면서 이제 성경의 권들이 쌓여갈 것이고, 또 이렇게 성경에 대한 강의들도 계속 쌓여가겠죠.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가 몇 년에 걸쳐서 성경 전체도 쭉 깊이 있게 좀 이해를 하고, 또 우리가 직접 낭독한 그런 말씀들 또 같이 읽고 또 같이 듣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또 성경 전체를 쭉 같이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고 정리해가는 그러한 중에 신앙의 여정을 또 성도님들과 함께 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것을 예전에는 이제 오프라인으로 강의를 통해서 했지만, 이제 우리가 이 온라인 시대, 비대면 시대를 맞이해서 이 모든 자료들을 이제 온라인으로 올리고 또 성도님들과 함께 공유하는 이제 그런 작업들로 이제 함께 쭉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취지를 잘 이해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많은 기대, 또 열망들, 또 질문들 또 적극적으로 제시를 해주셔서 함께 이 과정이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그 첫 번째 강의로서 그 구약 시대의 그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쭉 계속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제 구약 시대의 역사적인 배경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꼭 생각해 봐야 되는 말이 비옥한 초생딸지대라는 말입니다. 그 비옥한 초생딸지대라는 것은 이제 성경의 배경을 하고 있는 이 지역이 우리가 뭐 흔히 중동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또 뭐 근동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죠. 이것들이 사실은 다 유럽을 중심으로 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동이란 건 유럽과 가까운 동쪽 가까운 곳에 있다. 또 중동이란 것은 한 중간의 동쪽에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극동이라고도 부르죠. 저 far east, 동쪽 끝에 있다. 그런 식의 표현이 되는데, 요즘은 이제 조금 표현들을 바꿉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객관적인 표현이라고 하면 오히려 서아시아라고 불러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아시아의 서쪽이죠. 유럽을 중심으로 했을 때는 동쪽이지만, 그렇게 되면은 너무 어떤 지리적인 그 평양성이 유럽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아시아 대륙을 기준으로 볼 때 서쪽에 있다. 그래서 서아시아라는 그런 표현을 이렇게 많이 쓰기도 하는데, 서아시아와 또 아프리카 북부가 되는 지역이죠. 그 우리가 흔히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이집트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두 지역, 그 지역이 이제 그 주위에 이제 다른 지역들이 상당히 건조한 지역이지만,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부터 나일강 유역까지의 이 지역이 마치 이제 초생달과 같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지역인데, 이 지역이 이제 고대 문명의 발생지로서 좀 매우 중요한 관심을 받게 되는 그런 지역이고, 바로 이 지역이 이제 구약 성경의 그 중요한 역사적인 배경이 되고 문화적인 배경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 지역으로 크게 나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메소포타미아라고 불리는 지역은, 메소라는 것은 가운데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뭐 소프라노, 알토 사이에 이제 메조 파트가 있죠. 그게 이제 중간에 있다라는 뜻인 것처럼, 이제 메소포타미아라는 것은 포타미아가 강인데, 그래서 두 강 사이에 있는 지역이다. 이제 그런 의미로 메소포타미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메소포타미아라고 할 때 그 두 강이란 것은 뭐 여러분들 다 잘 아시겠지만,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라는 이 두 강을 중심으로 한 지역을 메소포타미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 지역과 그 다음에 이집트의 나일강 유역,
이 두 지역이 이제 문명의 중요한 발생지가 되는데 이 두 지역이 상당히 인접해 있죠. 그래서 그 두 지역을 연결을 해서 이제 우리가 비옥한 초생달지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비옥한 초생달지대의 한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가나안 땅이고 거기가 이제 구약 성경의 주요 무대가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양편에 이제 세계 문명의 발생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두 문명의 중심지가 있기 때문에 이 두 지역의 역사적인 격변이 바로 이 가나안 땅, 이 팔레스타인 지역, 이 구약 성경의 중심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두 지역의 역사의 이야기를 오늘 한번 큰 틀에서 정리를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두 지역과 이 성경의 이야기들이 어떻게 만나느냐를 매우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그 지도가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대로 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지도의 궤적을 그려보면은 이런 궤적이 됩니다.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 거기서 또 기근이 있을 때 그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이란 한 사람이 사실은 이 메소포타미아의 동쪽 끝에서부터 저기 나일강 유역 이집트까지가 그의 삶의 무대가 되었던 것이고요. 그것을 보면은 이 비옥한 초생달 지대가 이제 이미 아브라함의 시대에서부터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중요한 삶의 무대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나중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나중에 애굽에 내려가서 또 노예 생활을 하게 되죠. 그랬다가 이제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거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고요. 그랬다가 이제 나중에 또 나라가 망하게 되었을 때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면서 다시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 깊숙이 끌려가게 되었다가 거기서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 이것이 이제 어떤 지리적으로 보았을 때 성경의 큰 틀을 이루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데 이미 아브라함의 시대부터 또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포로로 또 끌려갔다가 돌아오는 이야기까지가 바로 이 지역의 틀 안에서 이제 성경의 이야기들이 진행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중요한 사인이 될 것입니다. 그럼 이 두 지역 중에서 먼저 이제 이집트의 역사를 한번 간단하게 좀 개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대로 이집트라는 나라는 이제 나일강을 중심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나일강의 상류하고 하류로 크게 사실은 두 지역으로 오랫동안 나뉘어져 있었고, 그래서 그 서로 다른 그 왕국들이 남쪽과 북쪽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원전 3000년경에 이제 두 지역이 하나의 왕조로 통합이 되고 거기서부터 이제 고대 이집트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출발을 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3000년 전부터 이제 출발을 하니까 상당히 오래된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집트 지역, 이 나일강 유역은 그 우리가 이제 비교하게 되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문화하고 비교해 볼 때 상당히 이제 안정적이고 통일적인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훨씬 개방돼 있고 여러 다양한 민족들이 함께 어우러지고 또 각축을 벌이는 그런 역사였던 것에 비해서 이집트는 비교적 이런 식의 통일을 이루고 안정적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하게 되고요. 근데 그 가운데서 이제 간헐적으로 또 분열기, 혼란기들이 찾아오긴 하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다시 회복이 되고 다시 회복이 돼서 크게 보면 이제 이집트 왕조를 1왕조부터 시작해서 무려 31왕조까지를 쭉 이렇게 연결이 되는 그런 역사로 봅니다. 물론 이제 왕조가 바뀐다는 것은 그동안 격변이 있었다는 얘기지만 그렇지만 그 왕조들이 계속해서 또 새로운 왕조랑 연결이 되면서 31왕조에 이르기까지를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해서 연결이 되는 그런 그 역사의 흐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보여드리는 표에 보시면은 이제 대략적으로 그 이집트의 역사를 이제 정리를 한 것인데요. 먼저 이제 통일 왕조를 이루게 돼서 이제 초기 왕조 시대가 지난 다음부터 이제 크게 보면은 세 덩어리로 나눕니다. 고왕국, 중왕국, 신왕국 그렇게 이제 큰 세 덩어리로 나누게 되는데 그렇게 나누게 되는 것은 그 사이에 일종의 혼란기, 분열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해결을 하고 또 새로운 왕국이 등장을 하고 또 그것을 해결하면서 새로운 왕국이 등장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세 번의 전성기와 그 사이에 있는 혼란기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고왕국 시대에 이미
우리가 아는 거대한 피라미드 같은 건축물들이 이미 그때도 건축이 되기 시작하고 그 고대 문명의 어떤 깊이가 이미 기원전 한 2000년, 2500년 전에 그 시기부터 이제 크게 꼽히게 되는 그런 지역이 바로 그 이집트 그 나일강 유역의 지역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많은 이야기들이 사실은 성경 시대 이전에 이미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러니까 이집트가 성경과 관계돼서 주로 등장하게 되는 그때는 언제이냐? 그것이 이제 신왕국 시대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신왕국 시대에 이제 우리가 아는 출애굽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출애굽이 언제 일어났느냐? 사실 그것은 학자들마다 의견이 좀 다르기 때문에 크게 보면 한 200년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신왕국 시대라는 것은 이제 변함이 없고요. 근데 이제 이 시기와 관계해서 우리가 조금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 이 중왕국과 신왕국 시기에 하나의 중간기가 있는데 그 시기를 중간기로 부르는 이유가 이제 이집트의 역사가 쭉 흘러오다가 그 시기에 아시아 쪽에서 내려온 힉소스라고 불리는 일단의 그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이 땅을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종의 나라를 뺏긴 것처럼 이제 정복민으로 이제 이집트 사람들이 전락을 했다가 다시 이제 힉소스 사람들을 몰아내고 나라를 회복한 것이 이제 신왕국이 되는 것인데 이 아시아라는 것이 이제 그 사실 팔레스타인이라든지 가나안 땅이라든지 그런 바로 그 인근의 지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주를 해와서 이집트를 점령했던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주했던 그 역사하고 뭔가 서로 연관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연구도 있고 또 가설들도 있는 것인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것입니다. 그 요셉이 그 이집트에 내려갔다가 총리가 되죠. 근데 어떻게 한 이방인을 총리로 세웠을까? 근데 이제 그것을 설명을 해주는 이론 중에 하나가 그 당시가 힉소스 시대이기 때문에 힉소스 왕조는 어차피 바로 그 요셉이나 그 야곱의 가족들이 살던 바로 그 가나안 땅 인근에서 내려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보기에 이집트 사람들이 더 낯선 이방인들이고 오히려 요셉의 가족들은 더 친근하게 느껴졌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을 맞아들여서 고센 땅에 살기도 했고 또 요셉 같은 사람을 총리로 발탁하기도 했다. 그랬는데 이제 그 힉소스 계열의 왕들이 이제 결국 쫓겨나게 되면서 그 이집트 사람들이 다시 나라를 차지하게 됐을 때 바로 그 아시아에서 건너온 사람들에 대한 반감이 컸고 그래서 이제 결국 히브리 사람들이 노예가 됐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뭐 나름 상당히 설득력 있는 이야기가 되는 것인데 근데 이제 역사적으로 이 이야기들을 완전하게 이제 검증하기에는 또 여러 가지 또 이론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도 있다라는 정도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느 정도 차이가 있기는 있지만은 어쨌든 이 신왕국 시기가 이제 성경에 이집트가 이제 적극적으로 등장하는 시기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시기가 이제 그 더 세력을 확장해서 가나안 땅에까지 이집트가 큰 영향을 미쳤던 그런 시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신왕국 말기가 되면은 이집트의 세력이 상당히 이제 쇠퇴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시작된 아시리아가 결국은 이집트까지 정복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고대의 서남아시아 일대를 다 이제 아시리아가 통일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대제국을 세우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집트의 역사가 점점 이제 쇠퇴하게 되고 결국은 나중에 다시 또 페르시아에 의해서 또 정복을 당하게 되고 또 그리고 나서는 페르시아 뒤를 이어서 알렉산더에 의해서 정복을 당하고 그 다음에 또 로마의 지배를 당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집트의 어떤 전성기가 점점 이제 사라지고 역사 속에서 이제 고대 이집트의 영광이 점점 이제 잊혀지게 되는 이제 그런 역사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이집트의 어떤 큰 역사의 흐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이제 관심을 옮겨서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라는 이제 두 강 사이에서 이제 발달한 그런 문명인데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제 나일강이라든지 또 티그리스나 유프라테스 강 이제 고대 문명의 발생에 있어서 이 강이란 것이 상당히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봅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도 이미 상식적으로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결국은 이제 인류의 역사에서 큰 전환점을 이루는 것이 이제 농경이라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 수렵 채집 문화라고 하죠. 그러니까 사냥을 하거나 아니면은 나무에 달리는 것을 따서 모아서 먹는. 그러니까 그 직접 그
가축을 기르거나 농사를 하지 않고 이미 그냥 들에 있는 야생 동물들, 또 들에서 나는 그냥 나무에서 날려 있는 그런 곡물들, 그런 어떤 과일들을 갖고 먹고 살던 인류가 이제 그 신석기 시대가 지나면서 농경을 시작하고 그 목축을 시작을 하면서 이제 인류의 문명이 새로운 단계로 이제 접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서로 협력하는 그런 문화가 필요하고, 특히나 이제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물을 끌어와서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이제 농경과 함께 큰 대단위의 조직들, 도시, 또 국가, 또 이런 문명, 또 그다음에 서로 사람들 간에 소통하고 거래하기 위한 그런 문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같이 연결이 되면서 서로 등장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제 고대 사회, 고대 문명이 등장하게 되는 배경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때 이제 그 강이라는 것이 바로 이제 물을 끌어올 수가 있고, 또 강에서 물을 끌어오고 농사에 물을 대기 위해서는 강물의 범람이라든지 그런 어떤 자연적인 불규칙성을 다스릴 수 있기 위한 어떤 관계 사업들을 잘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또 여러 사람들이 대단위로 협력을 해야 되고, 그것들이 서로 연결이 되면서 어떤 국가의 탄생, 문명의 탄생에 서로 기여하기 때문에 이제 강이라는 것이 문명이 탄생하기 위한 어떤 조건도 되고, 또 그 문명이 더 대단위로 발전하기 위한 하나의 도전도 주고, 이제 그러면서 같이 강을 중심으로 문명이 큰 강을 중심으로 발전을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훨씬 더 복잡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민족들이 같이 섞여 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집트처럼 이런 시기에 통일 문명이 형성이 되어서 쭉 이어져 온다기보다는 여러 왕국들이 서로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지는 이제 그런 일들이 사실 많이 반복이 되는데, 그래서 초기에는 일종의 도시국가 시대라고 할 수 있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국가에서부터 조금 더 확장된 그런 왕조들이 일어났다가 또 사라지곤 했는데, 그 대표적인 나라들이 수메르라든지 아카드, 또 바빌론 같은 그런 나라들이 한때 세력을 얻었다가 또 다시 사그라지기도 하고, 또 세력을 얻었다가 또 사그라지기도 하고,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한동안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기는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뿐만 아니라 그 변두리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관심이 있는 이제 구약 성경의 주 무대가 되는 이제 가나안 땅 인근 지역도 마찬가지인데, 그 당시에는 이제 뭐 이스라엘의 이제 나라가 세워지게 되죠. 그 다윗과 뭐 솔로몬 시대 이제 전성기를 맞게 되는데, 그 주위에 있는 나라라는 것이 뭐 에돔, 뭐 암몬, 모압, 뭐 아람, 뭐 이런 나라들인데 다 그냥 고만고만한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전쟁도 있고, 그런 이야기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은 그냥 그런 소규모의 나라들 중에 어떤 나라가 좀 힘을 크게 발휘하기도 하고, 또 그러다 또 영향력이 쇠퇴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던 가운데 이제 대격변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이 모든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 더 나아가서 이집트까지 모든 지역을 다 통일하는 그 대제국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아수르라는 나라가 되는 것인데요. 그 아수르가 등장을 하면서 이 지역의 역사가 대격변의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 수많은 작은 나라들이 다 몰락하게 되고 무너지게 되고, 결국 이제 대제국의 지배가 시작이 되는데요. 그 영향을 바로 이제 그 이스라엘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이 분열이 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아수르에서 북이스라엘이 결국 정복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아수르가 무너지게 됐을 때, 아수르라는 나라는 상당히 이제 잔혹한 지배로 이제 잘 알려져 있는데, 그 피지배 백성들을 매우 이렇게 아주 잔혹하게 억압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반란이 일어나면서 이제 결국은 아수르가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무너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집트도 잠시 이제 해방이 되고 또 그렇게 자유를 얻게 되는데, 그때 이제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다시 일어난 나라가 바빌론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빌론이라는 나라도 그 전에도 한번 힘을 얻었다가 또 다시 쇠퇴했다가 이번에 다시 일어났기 때문에, 이 바빌론을 그 앞에 있었던 바빌론하고 구분해서 신바빌론이라고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는데, 이 바빌론의 세력이 크게 이제 일어나서 그 아수르를 무너뜨리게 되죠. 그리고 나서 쳐들어와서 결국은 그 당시 남아있던 남유다까지 함락을 시키게 되고, 포로로 많은 사람들을 끌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려온 후에 결국 이 바빌론이라는 나라는 그 다음에 등장한 또 페르시아에 의해서 또 무너지게 되죠. 근데 이 페르시아 사람들은 조금 더 동쪽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보면은 그 이란
중심으로 한 지역에서부터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페르시아의 영토가 그동안 고대의 어떤 제국들보다 넓은 그런 영토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란이니까 거의 인도 북부에서부터 그리스까지. 뭐 여러분들 혹시 역사의 페르시아 전쟁이라는 전쟁이 이제 그리스와 페르시아 사이에 있었던 것 혹시 여러분들 또 아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러니까 인도에서부터 그리스까지 이르는 대제국을 세웠던 것이 이제 페르시아인데, 이 페르시아의 이 대제국을 수립한 이제 고레스 왕, 그 역사적으로는 퀴로스라고 또 부르는데 성경이 고레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고레스 왕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포로로 끌려왔던 백성들이 다시 돌아가서 거기서 이제 다시 나라를 회복하게 되는 이야기가 또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의 그 마지막 장면은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는 그런 이야기로 끝나게 되는데, 그 시대가 이제 페르시아를 배경으로 하는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들을 다시 이제 정리해서 그 좀 뭐 보여드리는 표를 통해서 보시면은, 처음에 이제 고대 어떤 도시국가 중심의 시대가 있다가, 그리고 그 나라들이 뭐 힘을 얻었다가 잃었다가 하는 시대가 반복이 되죠. 그러다가 이제 대제국의 시대가 되면서 아수르의 시대, 또 바빌론의 시대, 페르시아의 시대로 이어지게 되고, 이 페르시아라는 대제국을 무너뜨린 사람이 바로 알렉산더가 됩니다. 근데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마케도니아라는 큰 제국을 세우면서 페르시아를 무너뜨리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어지는 시대가 이제 구약 시대하고 신약 시대 중간 시대가 되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다음번에 뭐 구약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한 다음에 다시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큰 틀에서 우리가 그 구약 시대의 배경이 되는 역사를 대략 정리를 해 보았는데요. 또 다음 시대에는 이런 어떤 두 지역의 문화가 어떻게 성경의 이야기에 또 영향을 미쳤는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함께 또 정리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